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에 인사를 시키러 온다고 했거든요. 어떤 아가씨일지 궁금하면서도 괜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대로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다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며칠 전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었거든요. 엄마, 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엄마 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만 아들이 혹시나 부담을 가질까 싶어 일부러 가볍게 지나가듯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가씨인데? 음, 헤어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 네, 미용실에서 일해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죠.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 거지? 네,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나왔다고 했고 지금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해요. 대학도 지방 전문대학이었고 직업도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스펙과는 거리가 있는 직업. 하지만 바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래전에 제 처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가난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오래전 그런 저를 저희 시어머니께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편견 없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 먼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게다가 성현이가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라잖아. 남편은 허리를 펴고 한숨을 내쉬더니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네. 기분 좋다. 당신은 참 태평한 것 같아. 그러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걱정이라기보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어떤 아가씨일지.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사람이면 다 괜찮지. 당신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남편은 웃으며 걸레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걱정 말고 맛있는 거나 해줘. 음식이 맛있으면 다 잘 풀릴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았거든요. 그렇게 요리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성현의 미야, 음식은 말이야. 재료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뭘까요, 어머님? 정성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전, 나물무침, 갈비찜, 잡채, 그리고 따끈한 미역국까지. 요리를 다 해놓고 보니 정말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여보, 이쪽으로 잠깐 와봐. 이 정도면 됐겠죠? 와, 냄새 끝내주네. 우리 아들 그냥 코 박고 먹겠는데. 그런가?
하긴 같이 살 때는 안 그러더니 따로 사니까 그렇게 엄마 밥이 그립다고 그러더라고. 독립시켜서 내보내길 잘한 것 같아. 회사 근처에 방을 얻었으니 출퇴근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당신만 서운하지. 성현이는 얼마나 잘 지내는데. 나도 나름 익숙해졌거든요. 당신도 못내 아쉬우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내가 뭘 아쉬워해. 다 큰 자식 품에 껴안고 키우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아휴, 알겠어.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나저나 여보, 얼른 자리 좀 정리해줘요.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거의 다 왔어요. 금방 도착해요. 그래, 문 열어줄게.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어떤 아가씨일까? 기대 반, 걱정 반.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리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문을 열자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한 인상이었어요. 헤어 디자이너답게 머리는 정갈하게 스타일링이 되어 있었고 세련된 원피스에 구두까지 깔끔하게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매는 또렷했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밝게 웃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의는 바른 듯 했지만 그 웃음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이 아이한테 반한 이유가 뻔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요즘 말로 얼빠라고 하던가요? 얼굴에 빠진다. 얼굴 예쁜 것만 좋아한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딱 얼빠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눈빛부터 다정하게 변해 있었고 그 눈빛에서 여자친구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피곤했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뵙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렜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밝게 웃으며 살짝 허리를 숙였고 아들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듯 부드럽게 손을 얹었어요. 편하게 생각해.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인지 더 신중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여자의 손끝, 말투, 행동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 밝고 활기찬 느낌이었는데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안방에 계셔. 조금만 기다려. 나오시라고 할게. 알겠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거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찰나의 순간 마치 무언가가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집이 너무 아늑하고 예뻐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순간 와장창 갑자기 거실벽에 걸어두었던 시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자는 바닥에 부딪히며 유리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그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깜짝이야. 어머 세상에. 미연아, 괜찮아? 안 다쳤어?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다들 괜찮니? 거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액자. 바닥을 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액자들을 봤는데 유독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있던 액자만 떨어진 것이었어요. 아들은 놀란 듯 여자친구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 그런데 왜지? 왜 어머님의 액자만 갑자기 떨어진 걸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혹시 어머님이 뭔가 뜻을 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실없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죠? 귀신이 장난친 건가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려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말하는 게 왜 저런담. 귀신이 장난을 쳤다니. 떨어진 액자 안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귀신 장난이라는 소리를 저렇게 쉽게 하는 거야. 그 아가씨의 말이 참 거슬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떨어진 거지? 흔들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못이 헐거워진 건 아닐까요? 여보, 손 조심해. 다들 물러나 있어. 다치지 않게 저만 치가 있어. 내가 치울 테니까. 아버지, 제가 치울게요. 놔둬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던 시어머니의 사진.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바로 그 순간 액자가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액자틀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액자 속 시어머님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그 눈빛이 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현애미야, 정신 차려라. 마치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액자 다시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제가 다음에 집에 올 때 새 액자 사올게요. 일단 밥부터 먹을까요? 유리 조각을 다 치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배고플 텐데 어서들 앉아라. 식사부터 하자고. 하지만 저는 쉽사리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분명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했지만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고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에 방문하기 한 달 전쯤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님. 고부 갈등과 시집살이가 만연한 그 시대. 제가 막 시집을 왔을 때니까 거의 30여 년 전. 그 시대에도 저는 시집살이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은 우리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부모 복은 지지리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늘도 그걸 불쌍하게 여겼는지 저에게 시댁복을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언제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술에 취한 날이면 방 안 가득 술 냄새가 배었고 바닥에는 어지럽게 널브러진 빈 소주병이 가득했습니다. 경수가 소주 좀 가져와라. 얼른! 가져와서 소주 좀 따라봐라.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병을 가져와 소주를 잔에 따랐습니다. 아빠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잔을 입에 가져갔어요. 네 엄마는 대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노름만 하니까 엄마가 떠난 거잖아요. 너 이 집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새파랗게 어린 것이. 엄마는 아빠가 집안 돈 다 날리고도 계속 도박하는 게 싫어서 나간 거야. 맨날 술만 마시고. 아빠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술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구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더 듣기 싫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9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울면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 엄마는 애써 저를 떼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수가,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응? 그러면 나도 같이 갈래. 나중 말고 지금 엄마 따라갈래.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차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경수가.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엄마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아빠가 저를 붙잡았어요. 너도 가겠다고? 네 엄마 따라서 너 굶어 죽을래? 저러다 며칠 못 버티고 기어들어올 거니까 두고 봐라. 어디 아주 오기만 해봐. 싹싹 빌어도 내가 문 열어주나? 집 나가면 고생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옆에 내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며칠을 못 버티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과 달리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엄마는 집에 오질 않았어요. 어느 밤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결국 날 버렸구나. 나만 버린 게 아니라 너도 버린 거지. 집에로 나온 자식까지 버리다니 매정한 것.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버린 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를 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황폐해졌어요. 일단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녁이면 술을 마시러 나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왔거든요. 어떤 날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찬장을 뒤졌고 가끔씩 쌀이 떨어진 날엔 그냥 물을 마시고 버티기도 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가끔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경수가 오늘은 아줌마 집에서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아줌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혼자 있는 거 다 아는데. 하지만 밥 냄새를 맡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웃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 없이 사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아이가 되었고 어릴 적 제 삶은 늘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자 더 이상 이웃집에서 얻어먹는 밥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술에 취해 살았고 집에 있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된 덕분이었지요.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한 주방. 덥고 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경숙이 왔어. 오늘도 손님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네. 물에 부른 손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는 쌀과 김치, 라면을 사 먹었고 어떤 날은 아빠의 술값을 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아버지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거든요. 경수가 돈 좀 있냐?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라. 너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모으는 거 다 안다. 아빠, 그 돈은 제가 학교 다니는데 써야 해요. 학교? 에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너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 저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등교하는 생활이 반복됐고 그러다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의 술주정과 돈 요구가 심해질 대로 심해진 어느 날,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 저는 몰래 작은 가방에 짐을 쌌어요. 옷 몇 벌만 챙기면 돼.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도.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방을 조용히 문 뒤에 숨겨놓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그날 밤 바로 들통나고 말았어요.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우연히 문 뒤에 숨겨둔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수가, 이건 네 짐이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 머리끄댕이를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냐? 이 계집애가! 아빠, 나요!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 너 하는 짓이 꼭 네 엄마 같구나.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그때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부엌 가위였습니다. 그래, 아주 잘됐다. 너 아주 밖에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면 되겠네. 저는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요. 이런 못된 꿍꿍이를 꾸민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머리카락 다 자르면 밖에 못 나가요. 돈도 못 벌어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뭐? 아버지도 알잖아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 먹고 술 사잖아요. 머리카락 잘리면 일 못해요. 아버지는 취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벌어오는 돈 없으면 나 굶어 죽는 거 알지?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간신히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려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된 저는 이번에는 완벽하게 계획을 짰어요. 아버지가 없는 날 필요한 것만 챙겨 가방을 둘러매고 문을 나섰거든요. 절대로 붙잡히지 않을 거야. 그날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저는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가진 거라곤 모은 돈 몇십만 원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작은 지하방을 구한 뒤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공장 일을 하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은 평생 몸을 쓰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저는 격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어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졸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결국 격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작은 사무실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단정한 옷을 입고 출근길 버스를 타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삶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격리로 몇 년을 바쁘게 일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숙 씨, 저쪽 거래처에서 온 김 대리님이야. 안내 좀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그때 그 남자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무역의 김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경숙 씨, 여기 커피 2잔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일 때문에 몇 번 더 마주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거래처 직원, 격리 정도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끝난 뒤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경수 씨,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이제 가서 먹으려고요. 저도 아직인데 같이 드실래요? 우리는 퇴근 후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정말 성품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외롭게 생활하던 저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쁜 만남을 이어온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경숙 씨,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 어때요? 결혼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제 만난 지 2년이나 됐잖아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너무나도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닌데. 상우 씨, 나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라요. 예전에 말했듯이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20살 때 저 역시 집을 나와서 이제껏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나는 결혼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경숙 씨가 좋으니까. 남편은 결혼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날 엄청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남편과 함께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닌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나, 반가워요. 경숙양 맞죠? 들어와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상우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남편의 아버지도 앉아 계셨습니다. 반갑소.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편하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경숙 씨와 저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저는 시부모님의 반응을 살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상우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참 기뻐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고 시댁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한평생 저를 복덩이처럼 여겨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거든요. 정말이에요, 선생님? 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문질렀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흥분된 목소리로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 생긴 거야? 세상에, 나 지금 당장 집에 갈게. 그날 남편은 꽃다발까지 사들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렇게 저는 소중한 아이를 품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난 날,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눈도 못 뜨고 작은 손을 쥐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자니 모든 힘듦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기 정말 작고 예쁘다.
그러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고생했어, 여보. 그 순간 저는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부모 없이 살아온 제게 처음으로 진짜 가족, 완전한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성현이라고 하자. 성현이요? 바르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그렇게 우리 아들의 이름은 김성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성현이 왔구나. 할머니! 아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갔고 시아버지께서도 손자를 품에 안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성현이 용돈 줄까? 네. 아들은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웠거든요. 아들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키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지내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 좋겠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함께 살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가 떠난 뒤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겠다고 할 때부터 저희에게 조금도 짐이 되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할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랑 같이 그냥 편히 지내시면 돼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도 저희 아들에게도 잔소리 한 번 없이 지내셨고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손자 성현이를 끔찍이 아끼셔서 매번 손자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다며 열심히 요리를 하셨습니다. 성현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할머니, 오늘 영어 배웠는데. 그래? 그럼 할머니랑 같이 해볼까? 할머니도 영어 할 줄 알아요? 성현이가 할머니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할머니 잘 따라해야 돼?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혀 있었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며 묵묵히 공부하는 모습은 시어머니와 저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현이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그러게요, 어머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원하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기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 성현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저 이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 할머니랑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잠든 아들을 바라보시더니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성현의 미야, 이거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다. 성현이 등록금에 보태 써라. 어머님, 이건... 안 받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성현이 대학 갈 거 생각하며 모아둔 돈이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아들을 배웅하러 갔습니다. 성현아,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남자는 군대 가면 철든다더라. 한층 더 듬직해져서 돌아오겠지. 어디 아프지 말고 몸 건강하게만 다녀와. 아들은 씩씩하게 웃으며 격려를 했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 아들은 집으로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온 편지를 시어머니께 읽어드리곤 했어요. 어머님, 성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어서 읽어봐라.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 성현이에요. 군대에 오니까 집에서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너무 그리워요. 여기 밥은 정말 맛이 없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국이 먹고 싶어요. 훈련은 힘들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꾹 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휴가 나오면 꼭 할머니랑 같이 마트도 가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올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성현 올림. 편지를 다 읽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어요. 우리 성현이가 참 기특한 놈이야. 그러게요, 어머님. 성현이가 다 컸어요. 저희 아들은 군대에서 건강하게 생활했고 제대 후 다시 대학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마친 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기쁨까지 안겨줬어요. 성현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네, 어머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덕이 아니라 성현이 노력이었다. 저희 시어머니는 손자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잘 적응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물론 시어머니도 무척 뿌듯해 하셨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어릴 때부터 야물더니 잘 컸다. 잘 컸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아니다. 애미가 고생했지. 그래도 어려서부터 뭐든 혼자 척척하던 애라 걱정이 없었다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지. 한결같이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시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90세가 넘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예전처럼 부엌에 나와 음식을 하거나 마당을 오가시던 모습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부터 일어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걱정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아직 주무세요? 그냥 몸이 좀 무겁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예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시는데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엄마, 저도 요양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실 순 없어. 당신이 힘들잖아. 힘들어도 괜찮아. 어머님을 절대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어.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부드러운 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현애미야,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점점 말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성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만 보면 좋을 텐데. 어머님, 그러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는 이제 다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네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님이 떠나셨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남편과 아들도 저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얼마 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영정사진을 보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곁에 모셔졌습니다. 사실 그때 아들은 만나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아들한테 할머니께서 떠나시기 전에 손자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못 봐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었다고 하니까 아들도 그제야 아쉬워하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했더라면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다면 좋아하셨을 거라면서요. 아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오겠다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복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한평생 싫은 소리 안 하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호. 그 순간 거실벽에 걸려있는 시모 사진 액자가 이유 없이 떨어져 와장창 소리가 나는 순간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는데 거실벽에 걸려있던 시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모두가 순간 얼어붙어 버렸죠. 이거 뭐죠? 귀신이 장난이라도 친 건가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현애미야, 정신 차려라.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저는 말없이 어머님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어머님.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눈빛이 마치 저에게 이 아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후식을 먹은 뒤 아들의 여자친구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사설 조사기관을 찾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에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탐정사무소를 찾아보며 후기를 꼼꼼히 읽었고 그중 한 곳을 선택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탐정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네,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뭔가 꺼림칙한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의 이름과 직장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차근차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가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고객님의 아드님과 교제 중인 여성분 이미 결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혼인신고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혼신고도 되어 있네요. 그럼 이혼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 남성과 여전히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 주소를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같은 주소지에 남아있다는 건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그 사람과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나 계좌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같이 사는 남자가 있으면서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들이 결혼을 진행했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증거 자료 같은 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조사한 기록과 함께 공식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아직 그 남자와 동거 중인지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뭔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내게 신호를 주신 게 맞았어. 떨어진 사진 액자가 마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잘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맞았던 거였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첫 번째 결과만으로도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가 아직도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걸까? 단순한 행정처리 미비일 수도 있고 주소지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시어머니가 경고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현애미야, 확실하게 알아봐라.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고 저는 결국 탐정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추가로 조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 드릴까요? 그 여자가 정말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거주지 확인과 함께 사진 증거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는 여전히 전 남편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네, 저희가 몇 차례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웃으며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찍힌 사진에서도 그들은 한 집에서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집으로 아들을 부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열어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네 여자친구에 대한 거야. 아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한테 미리 말을 안 해서 미안해.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집에 인사 다녀간 다음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네 여자친구에 대해 좀 더 알아봤거든. 그 아이 위장 이혼한 거였어. 그리고 아직도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더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이거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러길 바랐어. 그래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한 거야.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성현아. 아들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눈가가 빨개졌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남자와 계속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 직접 이 사실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너 나한테 숨긴 게 있지? 무슨 말이야? 너 결혼했었고 이혼도 했더라.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여자는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웃었대요.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한다면서. 나 조만간 다 말하려고 했어. 그래, 나 한 번 갔다 왔어. 그게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요즘같이 밥 먹듯 이혼하는 시대에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너 그 남자랑 정리 안 했잖아. 뭔 소리야? 이혼한 지 1년도 넘었거든? 아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전 남편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죠. 설명해봐. 그건 오해야. 이거 다 오해야. 변명하지 마. 나 이제 다 아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더 듣기 싫고 들을 필요도 없어. 여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그 여자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성현아?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께서 널 지켜주신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더 큰 상처를 입기 전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가 지켜준 덕분에 결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일이 있은 후 결혼에 대해 신중해졌어요. 파혼을 한 이후 몇 년 동안은 일과 자기 자신을 다잡으며 살았거든요. 성현아, 결혼 생각은 없니?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아들이 30이 훌쩍 넘었을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도 옆에서 묵묵히 있어줬어요.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 날,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현 씨에게 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엄마,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이번에 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들의 선택을 응원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보이시죠? 성현이가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어요. 아들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이라니, 뭔 일인데 그래? 쌍둥이에요. 우리 아기들 쌍둥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찍었어요. 쌍둥이라니, 세상에나 축하한다. 며느리가 임신 기간을 잘 보내도록 신경을 써주었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 둥이들이 세상에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성현아, 괜찮니? 네, 그런데 너무 긴장돼요. 기다림 끝에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들도 모두 건강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둥이들을 품에 안았는데 우리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님, 증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성현이가 아이들 아빠가 됐어요. 둥이들은 태어난 지 3달이 지나 저희 집에 왔거든요. 거실벽에 걸린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증조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손자들이 옹알이를 하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지켜주신 우리 가족은 이제 손자들까지 함께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지켜주신 이 가족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갈게요.